자, 이번 시간은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부상관계 보실 건데, 이건 이런 문제예요.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에 변제를 한 거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남의 빚을 대신 갚았으니까 구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증인의 이 구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채권자의 주채무제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기는 하는데, 여기 상대적으로만 소멸하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보증인한테 넘겨줘요. 이걸 이제 변제자 대위, 변제자 대위에는 이제 법정 대위와 임의 대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법정 대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대위는 이런 의미죠. 보증인이 채권자 지위를 대신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채권자 지위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보증인이 대신 그 위치에 가는 거. 그래서 보증인은 이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에 의한 그 법정 대위에 의한 이 채권 두 개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구상권과 법정 대위에 의한 채권 두 개를 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구상할 수 있느냐 이건데, 주채무자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을 수탁보증인이라고 한다.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죠. 근데 수탁보증인은 요게 위임사무 비용의 상환 문제하고 같아요. 위임이 사무처리를 위탁한 거잖아요. 내 빚을 대신 좀 갚아줘 하면서 일을 맡겼어. 그래서 위임사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같아지고, 그런데 부탁 없는 보증인,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 이 사람은 사무관리, 원래 빚 갚는 게 주채무자 일인데 그거를 보증인이 대신 그 사무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의 비용 상환, 이 규정에 따른다는 거죠. 내용과 같다.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주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도 있다.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이 나와 있는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요게 먼저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행위에 의한 구상권이라고 했는데, 이걸 사후 구상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후에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여기서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케 했을 때, 그때 구상권이 있다라고 한다. 근데 부탁으로 그랬는데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는 보증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네, 부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보증계약 성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 그리고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하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 425조 제2항의 규정이 뭐냐면 연대채무에서 구상권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그 구상권 범위와 관련해서 뭐가 되느냐, 출제액, 법정이자, 필요비, 손해배상. 그래서 출제액, 그리고 이자, 필요비, 손해배상. 네. 이필손, 출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대채무에서와 같더라. 우리가 앞에서 연대채무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 수탁보증인은 주관적 공동관계, 부탁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하고 성질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위임에서
위임도 사무 처리를 위탁한 거죠. 위탁은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긴 거. 그래서 그 규정과 같은 내용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기도 해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인데 여기서 이제 보십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이 된 자는 수탁보증이네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미리 그래서 이 사전구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후구상이 원칙인데 수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한다. 근데 사전구상권은 수탁보증인한테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언제 인정하느냐인데 이게 재파 5위가 된다. 재파 5위가 된다는 거죠. 재파 5위가 일단 암기를 좀 해보면 이제 밑에 써놨는데 재파 5위죠. 재파 5위인데 이게 5위 재파종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오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오이를 그냥 거기다 바로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그 포트가 있어요. 포트에다 담아서 키워가지고 씨를 거기다 넣어서 키워서 다시 또 이식하는 거예요. 옮겨 심는다고. 그런데 그게 약해서 까딱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재파종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오이 재파종, 오이 재파, 그냥 재파 오이 이렇게 해보신다. 네,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재판을 받고 있네. 재판을 받았어. 그러면 사전구상권.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또 채매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취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5년이 지났어. 그리고 채매 이행기가 도래한 때 재파오이가 된다.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443조에서 주채무자의 면책 청구권을 인정해 주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물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인정해 주죠. 면책 청구권, 담보 제공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구상권을 행사해서 사전 구상권을 받았어. 그러면 그건 선관주의로서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걸 주채무자의 면책에 써야 된다.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을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보증인이 중첩적 채무 인수를 했어. 그랬을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 구상권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상권에 사후 구상권과 사전 구상권이 있는데 이건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할 수 없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 상계 가서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갑이 채권자,
을이 주채무자, 그리고 병이 수탁보증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상권은 이제 말을 바꾸면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병이 을한테 또 줄 채무가 있는 거죠. 채무. 요게 있는데 이게 병이 이 두 개를 상계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탁보증이 상계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주채무자가 뭘 가지고 있느냐? 443조의 면책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을 갖고 있어. 근데 을이 갖는 이 권리는 사전구상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계로 없어져 버리면 이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주채무자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이걸 가지고 상계하는 거 요건 돼요. 된다. 이제 나중에 상계 가서 공부하시기로는 수탁보증인이 상계할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상계편에 봐보시면 상계편에서 이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전구상권이 수동채권, 채무가 되는 것이고 을이 받을 거, 이게 자동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 상계도 되는 거죠. 내가 이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면서 상계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상계편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해는 한번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암기법이 또 있어요. 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 제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상권 제한은 구상요건으로 통지 그랬는데 우리 연대채무에서 사전과 사후 두 번의 통지를 하라 그랬죠. 네, 보증인이 사전 통지하라고. 사전 통지. 또 변제하고 난 뒤에 사후 통지하라고. 이런 뜻이다. 이게 구상권에 만약에 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6조 가시면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한 면책 통지 의무가 있는데 주채무자가 자기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 행위를 한 때는 보증인은 자기 면책 행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채무자는 사후 통지만 해요. 사후 통지만 하는데 그게 수탁보증인한테만 이 말인 거죠. 그걸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보증인은 통지 의무가 있는데 주채무자한테 변제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변제한 후에 사후에 또 한 번. 그래서 두 번의 통지를 해야 돼. 근데 주채무자는 이게 사후 통지만 한다. 근데 그것도 수탁보증인한테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444조에서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부탁 없이 그랬죠.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그랬을 때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리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케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라고 한다. 네.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본이 있음을 주장할 때는 그 상계로 소멸 채권은 보증인에 이전된다. 그리고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왔잖아요. 부탁 없이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아는 데에서 반하했을 때는 현존이익에 한도에서 그거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현존이익에 한도에서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가 사무관리에서 비용상환증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가 부당이득 관한증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탁보증인과 그 외의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차이점인데 구상권의 범위에서 수탁보증인은 출제액과 그리고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 손해배상, 출제액, 이필손 그랬죠. 네, 됐고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이 된 경우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주채무자 이익에 반하는 보증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리고 구상권 행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사후 수탁보증인 사후 구상이 원칙이지만 사전 구상권이 인정이 됐죠. 재파후의 경우. 그다음에 그 외 보증인은 사후 구상만 되고 사전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 통지는 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주채무자에게 사전과 사후 두 번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사후 통지 의무만 있죠. 근데 누구한테? 수탁보증인한테만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보증인한테는 그 면책 통지 의무가 없다. 위에서 공부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구상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예요. 주채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봐보세요. 주채무자 을을 위해서 보증인 무가 있는 경우를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채권자인데 을병정이 주채무자예요. 주채무가 있는데 을을 위한 보증인 무가 대신 변제를 했어. 그랬을 때 구상권과 관련해서 만약에 주채무가 분할 채무다 그러면 이때는 보증한 채무자에게 구상하면 되죠. 주채무가 분할 채무면 예를 들면 900만 원 채무가 있다. 그러면 무도 을병정 각 300만 원씩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무도 을의 부담 부분 300만 원만 이행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구상하면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전부 다 변제를 했어. 900만 원을 다 변제했어. 그러면 이제 제3자의 변제가 돼서 구상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주채무가 불가분 채무나 연대 채무다. 불가분이나 연대 채무인 경우는 각자 전부 급부물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전부 급부물을 부담한다. 다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어쨌거나 무가 을을 위해서 보증을 했으면 을 때문에 내가 갚은 거니까 보증한 채무자에게 전액을 다 구상할 수 있는 게 맞죠. 만약에 900만 원 채무야 이게. 그래도 무가 900만 원을 갚고 을한테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제 무가 을한테 구상을 하고 나면 을은 다시 정한테 또 구상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럴 거 뭐 있어. 그래서 무가 바로 병한테 또 정한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다른 연대 채무자나 불가분 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에 하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하는 게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느 연대 채무자나 어느 불가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구상권이 있다. 그 부담 부분에 하나여 구상권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보증으로 가서 봅니다. 특수한 보증에 먼저 연대 보증 있는데 연대 보증은 우리 연대가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건데 보증 연대하고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연대 보증,
보증연대. 이렇게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연대가 앞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을 주채무자와 연대한다 이렇게 말한다. 주채무자와 연대. 근데 이제 연대자가 들어가면 요게 언제나 전부부무다 이렇게 말하죠. 분별의 이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분별의 이익은 뭐냐면 만약에 주채무자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보증인이 3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주채무자가 9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러면 보증인들은 각자 300만 원씩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분별의 이익이다. n분의 1로 나눠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연대자가 들어가면 연대는 전부부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분별의 이익이 없는 거지. 900만 원을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주채무자와 연대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보충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원래 우리 채권자는 이게 보증인한테도 바로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향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최고검색의 향변권. 그런데 연대보증에서는 그런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최고검색의 향변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향변권은 이게 먼저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청구하세요. 또 검색의 향변권은 먼저 주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세요 하는 항변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보증연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증인 상호간의 연대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연대자가 들어가면 어쨌거나 전부부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분별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증연대는 보증인 상호 간에만 연대를 하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보충성은 있다. 그래서 최고검색 향변권은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의 성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연대보증은 연대특약을 하면 되죠. 특약이 있을 때, 또 최고검색의 향변권을 포기했을 때, 그게 상행위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상행위인 채무는 이게 연대 채무가 되죠. 연대 보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보증과 관련해서 공동보증에 이렇게 3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의 보증, 연대보증, 보증연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시면 우리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증인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08조가 뭐냐면 분할 채권 관계를 말하죠. 분할 채권 관계에 있다. 그걸 분별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자 갑, 주채무자 을, 그리고 보증인이 이렇게 병정무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9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걸 각자 300만 원씩만 주면 된다 하는 게 분별의 이익인 거죠. 그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분별의 이익이 있을 수 없는 거. 이게 급부가 불가분이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전부 급부를 할 수밖에 없죠. 보증연대,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부 급부물을 진다. 보증연대, 연대보증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성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보셔야죠. 여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채권자 갑, 주채무자 을, 그런데 병정무가 있는데, 보증인이 병정무가 있는데 만약에 보증인 병이 다 변제를 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병이 변제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을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는 문제될 게 없죠. 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런데 보증인이 변제했다는 것은 결국 이 주채무자가 대부분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없다는 얘기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보증인들하고 그 부담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구상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못 받으니까 병이청한테 또 병이 무한테 이렇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그런데 수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한때 444조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때도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한 때는 이때는 이제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준다. 구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변제한 보증인 병이 다른 공동보증인 정무에게 구상권을 가지려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구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분별의 이익이 있을 때는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의 이익이 없을 때 그때는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네, 요거 뭐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구조만 좀 알아두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보증, 근보증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조냐? 그러면 이런 구조예요. 채권자가 있고요. 주채무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라고 봐보자고요. 어떤 회사야. 그런데 병이 그 회사의 이사예요. 아주 뭐 대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뭐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거래처하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외상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장래 불확정 채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못 갚으면 문제네. 그래서 이사한테 너 이 거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네 책임져. 근보증을 하게 하는 거죠. 근보증. 근데 근보증이라고 하는데 이 근보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만약에 거래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이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채무가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종성이 있으면 보증 채무도 소멸해버려. 그런데 이제 근보증은 뭐냐면 이 계속적 거래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니 채무가 0이 될지라도 요거 자체를 보증하는 거예요. 또 거래하면서 또 채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보증, 이 근자가 뿌리 근자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근보증에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근보증인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보호해 줄까? 그래서 근보증인의 책임 제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보증인에 대한 책임 제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게 나오는데 이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보고 가시면 428조의 3에서 이게 2015년 2월 3일 날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근보증 이론적으로만 인정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이 근보증에 관한 조문을 집어넣은 거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고액을 서면으로 꼭 특정해라. 책임을 제한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 이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해놨죠. 어쨌거나 그 책임 제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보실 건데 여기서 책임 한도액의 제한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보증 채무는 주채무만큼인 거죠. 동일성이니까. 이게 이만큼이면 보증 채무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채무가 이만큼 커져요. 그러면 보증 채무도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네. 이게 이제 채권자가 보증인을 믿고
신용도 없는 주채무자한테 계속 돈을 더 빌려준다거나 아이가 막 채무를 확대해버려. 보증인이 좀 튼튼한 사람이면 이렇게 해도 돈 받는데 문제가 없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석상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상 제한은 뭐냐면 둘이 약정할 때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한다고 이미 합의가 돼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문구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신의 측에 의해서도 제한이 된다. 요건 이제 우리 민법 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편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일반 보증에서도 이런 해석을 해줘요. 일반 보증에서도 이런 해석을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해지권은 이게 임의 해지권은 없고 특별 해지권만 있다. 사정 변경 이렇게 나는데 이것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병이 보증인이 된 것은 을회사 이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또 직원인 경우들도 있어요.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회사에서 좀 너 보증 좀 서줘 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그 회사를 안 다닐 거면 몰라도 다닐 거면 보증을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요게 특별 해지권이다 이 말이에요. 임의 해지권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해지권만 인정한다. 근데 해지는 좀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가다가 여기서 퇴사를 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지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채무가 계속 생길 건데 이렇게 쭉 생길 건데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생긴 채무만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여기서 그쳐 이 말인 거죠. 그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길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게 특별해지권이다. 근데 이제 일반 보증은 앞으로 생길 채무가 없어요. 원래 주채무가 있는데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생기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해지권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보증인의 집이 상속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보증인 병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그 보증인의 지위를 자녀가 상속해서 빚을 갚아야 되느냐 요 문제인 거죠. 그런 건데 이게 한정근보증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 근데 포괄근보증에서는 그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주의할 게 있다. 이미 발생된 채무는 상속을 해서 그건 갚아야 돼. 기왕은 이미 이런 뜻이죠. 이미 발생된 채무는 상속한다. 일반 보증에서는 당연히 상속이 되고요. 일반 보증에서는 당연히 상속이 된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체크해 보시면 자, 대내적 효력에서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앞에 나와 있고 이건 다 요약된 걸로 충분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제3자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의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 업무를 부담한다. 실질관계를 따져서 구상관계를 인정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놔봤고요. 그 다음에 수탁보증인과 그 외의 보증인의 구상관계에 관한 차이점인데
요거는 우리 도해식에서 다 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에 수탁 보증인의 구상권이 나와 있는데, 수탁 보증인의 구상권과 관련해서 요 판례는 뭐냐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주체물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어. 그런데 주체무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은 주체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구상관계는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구상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사후구상이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됐고. 그런데 여기서 판례 보시면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사후구상권 자체가 발생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별개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구상. 사전구상은 수탁 보증인에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재파 5위에서 인정을 해줘. 그런데 이 442조 수탁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443조 주체무자의 면책청구권이라는 항변권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탁 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법적 기초에 관한 구별이라고 했는데, 이 사후구상권 그리고 사전구상권은 별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죠. 그때부터 진행된다. 근데 원래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권리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격언이 있다. 그래서 권리가 생겨서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를 안 했어.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주체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되느냐인데, 이거는 안 된다. 수탁보증이 주체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에는 443조 소등의 이른바 면책증후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건 443조 이것들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 그러면 상계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포기하는 건 말리지 않죠. 그 다음에 사전구상권 행사는 수탁보증인의 법적 지위. 사전구상권 행사에서 사전구상금을 수령을 했어. 돈을 받았어. 그렇게 되면 이 금원은 수탁보증인이 위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에서는 선관주의죠. 선관주의로서 그걸 주체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 네, 그 얘기고요. 나머지 밑에는 좀 뭐 참고하는 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의 범위 나와 있는데, 요건 연대채무자와 같다 그랬죠. 예, 그래서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 손해배상, 이필손 그랬죠. 근데 출제액과 이필손이다. 네, 손해배상까지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요 조문 내용들은 쭉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상권 제한. 구상권 제한은 보증인은 사전과 사후 두 번이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체무자는 수탁 보증인한테만 사후 통지를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나가고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구상권. 복수의 주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그때 주채무가 분할 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인의 각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분할 채무를 기초로 한다. 네, 주채무가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 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인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주채무자가 구상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도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 채무가 된다. 요거는 이제 전원을 위해서 했어. 보증인이 했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런 거죠. 채권자 그리고 을병정.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 전원을 위해서 보증이 됐다. 분할 채무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900만 원 채무가 있어요. 그래도 무는 이걸 다 갚고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구상을 하면 되죠. 분할 채무가 된다. 근데 이게 불가분 채무야. 그랬을 때는 구상권에 대응하는 채무도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 채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의 주채무자 중 1인만을 위하여 보증이 된 경우 이거 다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그 주채무가 어느 연대 채무자나 어느 불가분 채무 그러니까 연대 채무이거나 불가분 채무일 때는 전부 급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보증한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데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데 구상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한테 그 부담 부분에 하나요 바로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대의 인정한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에서 연대보증은 어쨌거나 연대자가 앞에 붙어 있네. 주채무자와 연대한다. 그래서 최고음색 항변권이 없어. 그리고 이제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 전부급부가 있어. 그러나 부종성은 있는 거죠. 부종성은 있다 이렇게 된다. 우리 효력에서 대외적 효력 이런 것들 쭉 써놨는데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보증과 관련해서 공동보증에서 보증연대를 말하고 있는데 보증연대는 이게 연대자가 붙어 있으니까 전부급부무죠. 분별이 이익이 없어. 그렇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충성은 있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분별의 이익이 있어. 그렇게 하죠.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걸 분별의 이익이다 라고 한다. 분별의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제 분별의 이익이 없을 때가 있죠.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연대의 경우 이런 경우는 분별의 이익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동보증인사의 구상권 요 내용은 우리가 조문으로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도예식에서 다 봤으니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표가 하나 있는데 요 표는 묘율 문제는 아니에요. 묘율 문제는 아니고 한번 보시고 이해만 좀 해보고 가실 건데 보시면 부정성은요 이 보증채무에서 다 있는 거죠. 보증채무에서 연대채무에서는 그런 부종성이 없죠. 독립성이 있어. 그래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부종성은 보증채무에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은 보증채무에서 있는 거죠. 근데 연대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연대채무자한테 어느 연대채무자한테 달라 그러면 쟤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보증에서는 주채무자와 연대하니까 없는 거지. 다른 보증에서는 다 있는 거야. 최고음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의 이익은 공동보증에서 있는 거예요. 공동보증에서. 근데 다른 데서는 없는 거지.
연대채무에서 그런 거 없다. 그다음에 연대보증, 보증연대에서 그런 거 없다고. 보증채무도 분별의 이익을 말할 건 없는 거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보증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근보증,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데 채무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된다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들을 해가죠. 그게 해석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한 보증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한번 봐볼까요? 회사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은행은 거래 시마다 그 당시 회사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면 보증인 회사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안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신의측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는데, 계속적 보증의 경우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보증인이 보증을 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이룰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 타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일 때는 신의 측에 의해서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거 간단히 말하면 그냥 보증인 믿고 계속 돈 빌려준 거예요. 주채무자가 어떻게 되건 말건. 주채무자가 아무리 망했어도 보증인이 돈이 있으면 채권자는 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넘어간다 이 말인 거죠. 보증기간과 해지권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특별 해지권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특별 해지권 요거는 이제 이사의 집에 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있다. 이미 채무가 확정됐다. 그 말은 앞으로 채무가 생기는 게 없어요.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어. 그러면 해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됐고,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보증기간과 보증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 이런 걸 특히 포괄근보증이라고 한다. 포괄근보증에서는 이게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발생된 보증채무,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갚아야 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담보계약이라는 걸 잠깐만 한번 보고 갈 건데, 손해담보계약은 시험 문제로 나올 건 아니고요. 손해담보계약은 보험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뭔 일 생겨서 손해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게 손해담보계약이죠. 예. 그래서 보험계약 같은 건데, 근데 손해담보계약에서 나중에 담보의무자가 지는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손해담보계약에 따른 이행책임이죠. 이행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규정이 여기에 준용될 수는 없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에서만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과실상계 범죄를 유추하여 그 담보 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한다. 네. 네. 과실상계 범죄가 여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양도 편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